세션 2에서는요,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2를 진행해 주실 5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주실 거고요. 이어서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 의원님 함께 하셨고요. 이승주 동아시아연구원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더 국민대학교 교수님, 마지막으로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 대학교 교수님까지 총 5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을 맡아주실 하영선 이사장님, 네,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세션 한일 협력의 미래 비전 세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큰 제목이 한일 신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일종의 자괴감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미 10여 년 전에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 그룹들이 오늘 여기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함께 그 한일 신시대 100년을 내다보는 연구를 하자고 해서 몇 년 그 논의도 하고 책자도 마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괴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100년을 내다보는 연구 작업을 하면서 결국 10년을 내다보지 못해서 그 이후 10년은 신시대가 아니라 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의 한일 관계를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가 단기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이 테마 자체는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게 오늘 아마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두 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네이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신시대라고 하는 신시대의 신자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우리가 한일 신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구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에 반해서 적어도 그 보다 긴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은 세계의 신자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무대에 서 있기가 어렵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새로움의 문제는 역시 미중 관계의 중요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주 중국은 20차 당대회를 끝냈고 미국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오랫동안 예상하고 있었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지난 10월 초에 나왔습니다. 그 유일하게 같은 점은 다 새로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경우는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는 인플렉션 피리어드에 들어왔다. 우리말로 하자면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얘기를 쓰고 있고, 삼면임하는 시진핑 입장에서도 그동안 써왔던 얘기에 그 다시 한번 강조점이기는 하지만은 2035년과 2050년을 내다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 강국을 목표로 가기 위한 첫 5년을 출발한다. 그 표현은 사실은 새로운 문명 표준의 지향점을 중국이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30년을 내다보는 발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양쪽이 다 적어도 30년을 내다보면서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속에서 한일은 어떤 25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미중은 앞으로 30년 중에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의 전략 경쟁이 악화되는 속에서 한일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하나 문제고, 미중의 전략적인 악화를 완화 또는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일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굉장히 커다란 숙제로 또 비전을 요구하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번 달 IMF 통계를 보면은 명목 GDP에서도 IMF 통계가 나온 이래 처음으로 거의 한일 1인당 국민소득이 차이가 없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30년대에 와서 양쪽이 비슷해질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 2020년대 후반은 대단히 비슷한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을 우리가 명목 차원에서 바라다 보게 되고 있고, 그 얘기는 동시에 군사비 차원에서는 일본이 1% 수준이고 한국이 2.7%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군사비 차원에서는 한국이 일본 군사비를 넘어서는 새로운 30년을 내다봐야 된다고 하는 문제예요. 세 번째 새로움은 EAI 모두 발표해서 있습니다마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와의 편차가 대단히 거의 배 이상 차가 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던 기성세대가 불가피해온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행동 원칙에 따른 한일 관계나 지역이나 세계를 바라다보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 속에 우리는 어떻게 새로 만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2부 세션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네 분 선생님, 그냥 지나가는 말로가 아니라 네 분 선생님 제 뭐 오랜 그 만남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드림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림팀이 드림을 꾸는 것은 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 1부의 상대적으로 우울함에 비해서 2부가 조금은 더 그 즐거운 얘기를 우리가 그 꿈꿀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 지명도가 대단히 높고, 아까 또 이미 소개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흔히 회의에서 하듯이 길게 개별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면서 그냥 그 모두의 타이틀만 부르겠습니다. 쓰여져 있는 순서는 뭐 이게 아마 가나다 순서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김세현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부터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원래 아마 사전에 주최 측에서 약간의 그 주로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십사 하는 테마들을 약간 그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중복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고, 시간으로 봐서는 대체로 한 첫 라운드에서 7, 8분 정도 써주시고, 그 하다가 미진한 부분 또는 조금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을 두 번째 라운드에서 한 3, 4분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고 말씀들을 개진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뭐 즐겁고 재미있는 얘기를 들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김세현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미래통합당에서 국회의원 했던 김세현입니다. 오늘 동아시아 연구원과 MBN에서 주최하는 심포지엄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의 내용 중에서 이렇게 여러 토론회가도 처음 접하는 내용이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비전과 협력 방향이 제시되지 않으면 레토릭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하는 언급이었는데요. 특히 국제 정치가 안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한 분석, 사후 예측에는 그 여러 전문가들이 해안들을 발휘해 주고 계시지만, 이런 실천으로까지 이어지는, 즉 현실 정치 플레이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그 실천적 고민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주로 정치 분야에서 정치라 함은 그 국가 공동체의 어떤 의사 결정이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지만 그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그 집행되는 이 행정까지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작동 가능하고 또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그리고 그 주체들과 환경에 지속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작지만 실천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메커니즘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 멈춰서거나 또는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그 여건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일단 한일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앞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압도적 우열 관계에 있던 그 수교 당시 한일 관계가 이제는 상당히 수평대등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일본 측에서 그 정부나 또는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견제 심리 이런 부분들이 무의식 속에서라도 작동이 되면서 양국 관계가 좀 최근에 경색되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뭐 그 앞서 이 한일 신시대 그 연구를 10년 전에 이미 진행을 해주실 때부터 큰 화두가 되었던 중국의 부상, 특히 기술이 안보의 핵심 의제로 들어오면서 반도체나 배터리 있어서 이 한일 또 한미일 간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에 있고요. 또 특히 인구 구조가 대략 20년 정도 일본이 한국에 앞서서 이 인구 구조가 가져오는 사회 변화를 거의 이제 시간차를 두고 반복 경험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인데요. 이런 사회 경제적인 변화, 또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양국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민에 대한 관점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계속 언급된 그 역사 문제, 역사 인식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대략 7가지 정도의 분야에서 한번 우리의 그 공동의 해결 노력을 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후 위기 문제고요. 뭐 반복해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위기인데 그 특히 일본의 겐론 MPO와 함께 시계열 데이터를 계속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축적해 주신 덕분에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또 세대에 따라서 어떤 인식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기후 위기나 인구 위기는 뭐 사실 보편적인 양국의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뭐 고위급 셔틀 외교는 그 다음 단계로 하더라도 일단 그 한일 양국 정부의 노력 또 국회의 노력으로 이런 실무적인 공동 논의 기구 내지는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기구의 그 개설, 공식화, 정례화 이런 시도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인권 문제인데요. 특히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공유하는 그 가치 공유의 파트너로서 양국이 갖고 있는 아시아에서의 핵심적인 지위를 고려할 때 북한이나 중국 또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문제들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일 양국 간의 역사 인식상에 또 갖고 있는 영토나 그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걸림돌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구 문제의 공동 대응 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주 개발 문제인데요. 우주 기술이라는 것이 군사 안보 기술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마 국익에 이 상충되는 지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해서 이 양자 간의 협력이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군사 협력의 한미일 삼각 관계를 좀 차용을 해서 그 미국의 나사를 가운데 놓고 한국의 지금은 항우연, 나중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진다면은 일본의 작사와 이런 삼각 협력 체계를 만들면은 또 하나의 상시적인 교류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문화 분야에서는 민간에서 먼저 시작된 조선통신사의 어떤 그 재해석 복원 문제를 좀 더 확대 적용한다면은 양국 정상이 이런 문화 교류에 직접 참여한다든지 하는 또 앞서 여러 차례 언급된 문화의 교류에서 지금 민간 차원의 교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스포츠 분야에서는 그 아주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는 2002년 월드컵의 한일 공동 개최를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2030년 월드컵을 다시 한번 그 아시아에서 개최할 순서가 돌아올 때쯤 한일이 다시 한번 그 재공동 개최 노력을 해보는 것은 어떨지. 또 한 가지 그 아이디어를 한번 떠올려 본다면은 야구나 축구처럼 양국에서 인기 스포츠를 한일 양국의 공동 리그로 확대하는 방안. 이렇게 되면은 양국 상호 팬층이 확대되면서 이게 그 문화나 체육 그리고 관광처럼 실제로 그 면대면 접촉 그리고 상호 어떤 그 응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기존에 있었던 정치적 역사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좋은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서 언급되었습니다만 일곱 번째로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이 특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 7가지 분야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적어도 이런 분야에서 작지만 지속적인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의 교류 메커니즘을 큰 예산이 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자주 만나서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이런 것이 미래를 레토릭으로 언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 문제 또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은 별도 트랙으로 좀 분리를 하면서 이 미래 문제에 작지만 실천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것이 발전된다면은 가령 장관급으로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 셔틀 외교, 또 정상들은 반기별 또는 연단위 셔틀 외교를 정례화하는 이런 노력들로 이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상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큰 그 과제로 7대 과제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다음 이승주 교수, 현재 중앙대학 교수시면서 동아시아연구원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으로 계십니다. 주로 아마 경제기술, 특히 기술 분야를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이승주입니다. 앞서 김 의원님께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협력의 주요한 과제들 세세히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양자적 차원에서 추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일의 양자 협력을 지역 협력 또는 지구적 협력의 큰 맥락 속에 집어넣어서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역으로 우리가 지역 협력이나 지구적 협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는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요. 그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또 한일 협력을 추구하는 것, 그런 어떤 양방향적 또는 쌍방향적 그 협력의 추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과거의 경험에서부터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작업들 이런 것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와 동시에 미래에 대한 전망을 공유해 나가는 것이 또 역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공통 분모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은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소위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또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 속에서 성장해온 대표적인 두 국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경험을 잘 활용해서 한일 협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지역 협력과 지구적 협력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재 위치 면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첨단 기술, 첨단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공급망 내에서의 핵심적인 위치를 보유하고 있는 두 국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그 현재의 위치 속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협력의 지점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공유하고 그것을 그 공통 분모를 더 키워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세션 1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기존의 세계화의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존 세계화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심층 통합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갈등, 더 나가면 정치적 양극화 이런 것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우리가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거에 대한 반론으로서 나온 것들이 탈세계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탈세계화가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건 역시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추구해야 될 새로운 세계화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탈세계화가 아니라 재세계화, 리글로벌리션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 리글로벌리제이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게 될 현실적인 과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이른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도전들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서 나왔던 고령화의 문제라든지 소자와의 문제라든지 또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통합해 나갈 것인가, 그런 세계화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와 동시에 대외적인 차원에서는 이 재세계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두 가지 점들을 우리가 모두 고려했을 때 재세계화의 과정은 불확실성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불확실성을 제어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국가로서의 한국과 일본, 그것의 공통 분모, 그것에 기반한 협력을 찾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처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가는 시대에는 경제 주권에 대한 유혹 또는 기술 주권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술 주권을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역시 또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방식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기술 주권을 추구하되 또 열리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질서를 같이 추구하는 것이 역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술 주권을 추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정한 협력의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그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생태계, 에코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결정적인 핵심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의 공통 분모를 찾아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중 전략 경쟁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도 우리가 우려하는 지구 질서의 세계 질서의 파편화라든지 또는 블록화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세계 질서의 어떤 심각한 시스테믹 브레이크다운으로까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브레이크를 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모두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의 근원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규칙과 규범이 수립되지 않는 데서 오는 갈등의 증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규칙과 규범이 확고하게 수립되어 있다면 국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첨단 산업, 첨단 기술 이런 분야에서는 규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국가 간의 갈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런 것을 이른바 20세기 현실과 20세기 규칙 사이의 괴리, 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메꿔나가는데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려면 자국 우선주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자국 우선주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 배타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폐쇄적인 시스템을 지향했던 집단들은 언제나 역사의 그 경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개방성을 추구하고 열린 협력을 추구하고 또 다른 국가와의 협력의 공유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언제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경쟁에서 승리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열리고 개방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두 국가로서의 한일 협력의 중요성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제세계화와 미중의 전략 경쟁의 그 갈등 또는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디까지 특히 기술 그 무대에서 협력하고 갈등하면서 새로운 비전이나 질서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세컨드 라운드에서 조금 더 얘기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이원덕 국민대학 교수는 1세션하고도 뭐 관계가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왔던 이 교수 할 얘기가 많겠지만은 시간에 맞춰서 적절하게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원덕입니다. 우리 하영 선생님께서 신자의 세 가지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미중 전략 경쟁 구도, 한일 간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수평적인 관계로의 이동, 그다음에 인구적인 변화 이런 말씀하셨는데 앞서 그 두 분께서 김세현 의원과 이승주 교수님께서 조금 장미래를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현실과 밀착된 근미래에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비전에 대해서 주문이 있으셨는데 저는 여러 번 그 회의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한일이 처해 있는 그 위치 포지션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좀 굳이 아날로지를 하자면은 냉전 체제하에 서유럽 관계다. 독불 관계다. 아니면은 뭐 독일과 폴란드도 좋고 아까 영국과 독일 얘기도 나왔는데 서유럽의 그 국가들이 미소 냉전 체제에서 어떠한 생존 방식을 취해 왔는지를 아날로지하는 속에서 상당히 많은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일은 어떤 의미에서 미중 전략 경쟁 사이에 끼어 있는 그리고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 아시아 태평양에 존재하는 또는 아시아 인도양의 아태 지역 또는 인태 지역에 존재하는 두 나라다 이런 그 기본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또 과제를 공유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이 서유럽의 냉전 체제에서 서유럽이 했던 것 같은 그 평화와 그리고 안전 보장 그리고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을 그 해나가는 것이 이 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굉장히 중요한 기묘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선 큰 비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그 수준을 낮춰서 우리 국내에서 왜 일본하고 협력해야 되느냐 이런 그 질문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몇 가지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안보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그 대미 동맹의 한일 관계는 좀 숨은 코드와 같은 히든 코드와 같은 존재이죠. 안보 문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아까 하영 선생님께서도 방위비 지출 보니까 이제 한일 간에 거의 등등한 수준이 되어 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미래적으로 보면 한국이 방위비 지출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겠다는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주일미군의 존재, 7군데 지금 존재하고 있는 주일미군의 존재를 고려할 때 한반도의 유사 상황이나 한반도의 위협 시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병참적인 역할, 그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슬러 올라오면 한국 전쟁 때 주일미군이 어디에서 출동을 했고 어떻게 작전을 했고 또 그 당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은 그거는 뭐 굉장히 명확하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그 국내에서 소위 친일 북방론 또 그거에 대한 반론으로 뭐 종북 북방론이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안보 현실과는 유리된 대단히 정파적인 논쟁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안보 현실을 냉정하게 볼 때 일본하고의 제한적인 안보 협력은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흔히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과 그다음에 대잠 능력 또는 기뢰 소해 능력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일본하고의 최소한의 안보 협력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외교적으로만 보면은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은 한국의 대외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열려 있는 공간이자 자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미 관계나 한중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공간은 매우 제한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도쿄를 경유해서 워싱턴으로 가는 길, 그리고 도쿄를 경유해서 베이징으로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쿄와 협력을 해서 평양으로 가는 길은 무한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대외 관계, 대외 전략의 추진에 있어서 대일 외교는 대단히 레버리지로서 높은 그 역할을 가지고 있음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과거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관점에서는 대단히 작은 이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한일 관계를 이 과거사에 매몰시키지 않고 크게 보아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안보 협력 포함한 아까 분야별 협력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죠. 경제, 기술, 표준, 재세계화 그리고 김세현 교수님, 김세현 의원 말씀해 주셨던 7가지 영역 대단히 미래적인 협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분야의 협력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21세기에 있어서의 한국의 대외 전략의 비전과 미래에 대단히 부합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후쿠오카 유기코 와세대학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뭐 동아시아 경제 또 한일 경제 관계 뭐 대표적인 그 선두주자로 오랫동안 작업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유일한 일본 사람으로서 여기서 여러분과 뵙게 된 거는 정말 좀 반갑습니다. 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통역도 없고 한국말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잘못한 한국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결국은 한국의 한일 간에 있던 역사적인 전통적인 구조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네, 한국이 계속 고선전 이끌어왔던 그 세계 자유무역과 또 대량 생산형 제조업 그 시대는 딱 끝난 것 같고요. 네, 그 맥락 밑에 있던 한일 간의 그 경쟁이라는 것도 상당히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일단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어떻게 되면 한국이 일본보다 코스트가 비싼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임금도 그렇고 임금이 훨씬 또 일본보다 위고 또 부동산도 서울 인내에 있는 부동산은 훨씬 더 비쌉니다.
또 에너지 코스트도 여태 이렇게 에너지 위기가 다가오면 그 일본보다 비쌉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 어느 정도 그 아는 동안 그 견제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금리도 일본보다 비싸졌습니다. 또 규제도 일본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그 옛날 같은 그 일본의 그 있던 고비용 구조로 이용해서 한국이 성장할 수 있다는 시대는 딱 끝난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아직도 여기는 일본은 제조업 강국이라고 풀어줘주는 것 같은데요. 그 일본의 GDP에 대한 제조업이 얼마입니까? 한국의 절반 가까이입니다. 그 한국은 아직도 27% 정도죠. 일본은 20%도 못 갑니다. 그래서 조그만 고부가가치 그 소재니 뭐 기계니 그것만 남아 있는 거고 전부 다 세계 해외로 나가버린 게 일본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엔고가 되면 원조가 되고 또 한국의 수출이 대대적으로 늘어났고 또 한국이 캐치업할 수 있던 시대는 다 끝났습니다. 또 산업 구조도 그 제조업만 갖다가 경쟁하는 시대는 다 끝났고요. 그래서 그 비슷한 것도 있고 달라진 것도 있고 그 가운데다가 그 어떤 협력 가능성이 있냐고 그러면은 저는 누구랑 특별히 이제 이번에 다 고령화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그 언급하지 않으셨던 게 좀 불사인데요. 지금 일본의 관심은 그 소위 이제 거의 모든 선진국의 관심이라는 게 성장보다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지속성 그 진환경도 있고 그래서 하는 게 모든 게 에너지에 집중돼 있고요. 또 한국 같은 이제 제조업이 아직도 많은 나라로서는 에너지는 어떻게 안정하게 확보할 수 있을까는 핵심 문제가 돼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 중국이 대대적으로 부산하면서 그 일본이나 한국 같은 그 작은 나라가 협상하려고 그러면은 불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는 그 유럽이 이제 완전히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정말 좀 정신이 없이 다른 에너지 그 수출 국가를 찾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막 싸우다가 하면은 그 규모의 논리에 따라 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자원 공동 개발이라든지 그쪽은 리스크 분산이 됐고 또 본격적으로 에너지 믹스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이제 녹색 그쪽 가려고 하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메모리 반도체만 그 뭐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 관심은 소위 이제 파워 반도체로 집중돼 있습니다. 파워 반도체가 뭐냐면은 그린 바이 디지털로 계속 해왔는데 여태까지는 그린 오브 디지털로 가야 된다.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이제 지난번 카카오 뭐 사고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던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에너지 뭐 부담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특히 자동 운동이라든지 그런 G5 이후에 그 기술이 등장하면은 차라리 그 디지털 자체를 그 에너지 전략적인 산업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파워 반도체가 메모리라는 것보다 훨씬 또 부가가치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믿고 그쪽에 가는 거고요. 네, 그런 기초 연구부터 하면은 쓸데없는 사업도 많이 없어질 것 같고 이것도 기초 연구란 원래가 워낙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 리스크 분산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업을 뭔가 생각할 그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또 모든 분이 이제 언급한 듯이 그 한국이 고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돌아갈 겁니다. 일본보다 훨씬 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노인들 어떻게 그 건강 관리 또 행정 코스트도 없이 관리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국민보험에 부담이 없는 데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수록
그런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선진국들은 요새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 폴리시 메이킹 그쪽에 가 있고요. 그 일본이나 한국은 그 대단한 국민보험 제도가 있고 그 제도로 갔다가 그 수집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꽤 많습니다. 그거를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공개해서 또 기초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헬스케어 분야 또 의학 개발 분야 상당히 잠재성이 있는 것 같고 또 나머지는 요새 이제 한국도 아마 지방 경제를 어떻게 유지하려고 또 뭐 스마트 시티니 농업 뭐 재생 또 관광 그 헬스케어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또 그쪽하고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식품 같은 그 산업, 네 그거는 상당히 문화선도 있고 또 일본의 이제 그 식품 수출이 그 지난 10년 동안 거의 5배 이상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면 한국의 마케팅이 그 일본보다 세련돼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워낙 문화적으로 가까운 데가 있어서 그 협력하면은 참 전 세계로 같이 나갈 수 있는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식품 같은 데가 그 소비 시장 규모의 문제도 있고 또 집안에 입지하는 그 회사가 많은 것도 특징이 있어서 그 전체의 그 집안 일단 균형이 있는 발전을 생각하면은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아직도 할 수 있는 그 여지는 많은데요. 또 두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여태까지 그 예를 들어서 했던 거는 어디까지나 뭔가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분도 있는 그런 구조상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상당히 비슷해진 거를 포함해서 하면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그 개혁 경쟁, 그 경쟁 의식이 소모적인 쪽에 가면은 아무거나 의미가 없는 거고 또 규제 완화를 못하거나 또 그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실현하지 못하거나 그거 미리 그 환경이 좋은 나라가 먼저 한 일이 이제 먼저 가면은 그 따라가고 싶은 게가 압력으로 있는 게 자산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양측 다 저출산율이 그 뭐 직면하고 있고 고생도 많은데 그런 정책 전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같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세계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국이 갈수록 산업 전쟁으로 갔다가 글로벌 밸류 체인이 상당히 힘든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일 간에서 반도체 비롯해서 했던 그 규제 완화가 그렇게 쉽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미국에 가서 그 미국에서 생산 밸류 체인을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또 밸류 체인은 이제 그 안보 논리만 아니라 그 환경 문제까지 있는 겁니다. 왜 이제 그래서 원산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 있는데요. 그 왜 리튬 전지나 그 지난번에 이제 미국의 인플레 그 억제 뭐 법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 메이커들 차별 받게 돼 있는 건가를 하면은 그 원산지가 일본이 훨씬 또 중국산이 없으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더 확실하다.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한일 간에서 그 좋은 밸류 체인이 생기면 미국한테도 안심해서 쓸 수도 있고 업자들도 그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또 특히 제3국에 대해서 또 국제 경제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분 선생님들이 일단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두 번째 라운드를 일문일답식으로 조금 가보겠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다시 가겠는데요. 김소연 의원한테 궁금한 것은 7대 과제는 뭐 그 흥미 있게 들었습니다. 다만 근데 특히 관심이 있는 것은 이런 비전을 추진할 세력이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은 한국대로
그 여전히 친일 반일 논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논의고, 일본은 일본대로 친한 반한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짙게 깔려 있는 속에서 오랫동안 현장에 계신 그 체험까지를 포함해서 이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논쟁을 어떻게 극복해서 김 의원이 제시한 7대 과제로 넘어갈 수 있겠냐, 그거를 짤막하게 우문 현답의 답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시대착오적인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물러가는 지혜를 물러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투표해서 정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들이 자연적으로 물러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한국에서는 반일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진보에 더 가까울수록, 일본에서는 혐한 정서를 자극하는 그 보수에서 오른쪽에 가까울수록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거나 또는 어떤 저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일본에서는 민주당에 가깝거나 또는 자민당에서 온건할수록, 그리고 그 한국에서는 보수 정당에서 너무 오른쪽 말고 중도 우에서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한, 또는 민주당에서 좀 더 온건한 쪽에 위치한 이런 쪽이 동시에 한일 양국의 국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순간들이 또 어떤 계기로 어떤 시점에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시기가 올 때 잘 그 타이밍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승주 교수 아까 지적해 주신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그 제3개화의 길을 어떻게 한일이 현명하게 모색할 수 있냐 하는 지적은 이론적으로는 뭐 대단히 타당한 지적인 것 같은데, 문제는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주요 무대들, 경제, 기술, 가치범, 군사 중에 미중이 모두 그 가장 혈전이 벌어지는 것은 기술 무대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반드시 그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또 중국은 여기에서 물러나면 모든 것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입장을 보인 속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일이 그 속에서 제3개화의 길로 가자고 미국, 일본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공간이라는 건 얼마나 있을까요? 네,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제 나름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결국 제3개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별 국가 단위에서 보면은 결국 선택적 세계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세계화가 앞으로 새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과거와 같은 협력을 위한 협력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중 협력이 치열해질수록, 그리고 특히 기술 경쟁의 중요성이 강화될수록 미국과 중국은 이런 협력의 경계, 협력의 영역을 재설정하는 그런 과정에 돌입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미국과 중국은 서로 이런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파트너를 선택하는 작업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선택적 세계화 또는 경계의 재설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우선 보자면, 미국은 1차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의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 또는 체제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해 나가고 또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미국이 그와 동시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동맹과 파트너들에 대해서도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정책과 얼라인하겠다, 동조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대해서도 협력을 위한 협력만을 추구하지는 않겠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또는 효과적인 그런 협력을 먼저 추구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밝힌 거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은 이런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폐쇄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어떤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경쟁 일변도라든지 협력 일변도의 어떤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왔고요. 앞으로 선택적 세계화 또는 경계를 재설정하는 그런 세계화 과정에서는 결국 협력과 경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협력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아마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집약되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계, 그러니까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잘 활용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세계화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원덕 교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한일 간의 관계에서 다뤄야 될, 미래지향적으로 다뤄야 될 것에 불가피하게 한미일의 군사협력 같은 문제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검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복잡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의 그 핵 능력이 점점 강화되면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최근에 와서 강조하고 있는 그 통합억제라고 하는, 단순히 핵으로, 북한의 핵을 핵으로 억제시키지 않고 통합억제를 한다고 그러는 경우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정보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주 사이버 스페이스, 그 핵 재래식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억지를 모색하게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일정하게는 아마 관계들이 얽혀질 수밖에 없는, 이제와는 좀 다른 형태의 또 관계가 설정되어질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던지려고 하는 질문은, 어차피 오늘 회의의 숨은 카드는 중국입니다. 그런 경우에 중국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면 이 중국을 인태 또는 아태 지역에서의 공생과 번영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풀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경우에 중국 문제는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가장 어려운 질문을 이 교수한테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대답드리기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도 일본하고의 군사안보 협력이 강화되면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아마 미국 쪽에서 보는 안보 관에 따르면은 그런 염려를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 한반도 안보에 포커스를 둔 한미일 협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 한미일 북중러 대립 구도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그것도 포함한 그런 한일 안보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뭐 어떻게 모순된 얘기인 것 같지만 매우 정밀하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일본하고의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대북 억지라고 봅니다. 미사일 핵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확산시켜서 보면은 그럼 대만 방위까지 우리가 커미트를 할 것이냐, 또는 미중에 있어서의 동중계나 남중계에 있어서의 미중 충돌에도 한국이 커미트를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억제된 속에서의 한미일 안보 협력이 우리에게 정밀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그 대일 안보 협력에 있어서의 기본 스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안보 자산 내지 안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첩보위성이나 또는 이지스함이 가지고 있는 대잠 능력, 그다음에 초계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유하는 수준에서 특히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지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와 더불어서 좀 이렇게 정쟁과 관련시켜서 지금 논란이 붙고 있지만 좀 따져 올라가 보면은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합의된 것은 98년 김대중 모부찌 파트너십 선언 때였습니다. 그 당시 6개 48개 항목이 논의됐는데 두 번째 항목이 주로 한일 안보 협력이죠. 거기서도 굉장히 안보 협력의 범위가 정밀하게 설정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진보 정부라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소위 투트랙 외교라고 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를 하지만 한일 안보 협력은 추진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그 동해상에서의 한미일 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문재인 정부 때 2017년에 당시 필리핀에 있었던 국방장관 합의에 의해서 대잠 훈련을 하자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지금 그 훈련 자체가 굉장히 돌추적인 행동이거나 아니면은 북을 자극하기 위한 북의 자극을 끌어내는 그러한 매우 좀 나간 협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하고는 사실 다르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시점에서는 마치 진보의 안보론과 보수의 안보론이 부딪히는 것 같은 양상으로 되어 있지만 좀 엄밀히 따져보면은 20년 이전부터 한미일 안보 협력,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쭉 논의돼 왔고 지속돼 왔던 관행이고 하나의 현실이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카와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게 구체적으로 한일이 협력할 가능성에 관해서 경제 협력의 가능성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적해 주셨는데 조금 그 경제학 하시는 선생님한테 무리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뭐 동아시아 연구원 때문에 미국도 잠깐 갔다 왔고 중국하고도 줌 회의 같은 것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기분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느낌은 비교적 쉽게 중국을 결국은 그 제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는가. 그 like-minded country가 동지 국가들 가치와 규범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미국의 리더십하에 모이면 중국이 결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상정하고 있고 반대로 중국의 지난주 당대회나 이런 데서의 당대회 시작할 때나 끝날 때 시진핑 주석의 그 스피치 연설이나 이런 것을 곰곰이 뜯어보면은 세계는 역시 점차 다극화로 가고 따라서 중국은 그 속에서 자기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후카 교수님이 바라다 보시는 2050년에 이 한일이 놓여져 있는 지역 질서나 세계 경제 질서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다 봐야 되는 것인지 대답하실 수 있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 한계 안에서의 대답을 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 2050년이라고 하면은 그 한반도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는 북한 문제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평화스러운 남북한 통일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가 겪고 있는 뭐 초출산율 문제나 고령화 문제나 인구 동태는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 북한이 지금 인구가 한국처럼 40년 동안에 이제 2배가 되면
한반도의 인구가 일본보다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뭐 어디까지나 북한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장 그 일본 쪽의 시각이라는 게 그 예를 들어서 그 하여튼 일본은 지금 완전히 미들 파워로 소프트 랜딩 가는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요. 한국은 그래도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워낙 그 대극 되고 싶다라는 그 욕망을 그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쪽의 퀘스천이라는 게 러시아가 주장하는 신 G8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G20에서 러시아, 중국, 인디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이란, 터키 그거를 빼고 그게 그 신 G8라고요. 근데 그게 안타이 워싱턴 컨센서스만 이외에는 아무거나 공통점이 없는 개념이지만 하여튼 일단 그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G20에서 G7 빼놓고 또 이 신 G8를 빼놓고 하면은 남아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호주, 한국. 근데 그 이 가운데서 자원이 없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 친구를 그 미들 파워로서 친구를 어디가 될까? 그게 일단 경제 쪽에서는 그 대답이 2050년까지는 필요할 그 결단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호주는 미리 TPP 때문에 미들 파워 그룹 아시아 대표한 그 그룹가 됐고 또 안보는 또 다른 그 프레임워크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누가 파트너인지 명백히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자원도 없고 또 동맹국이 누가 될까에 따라 그 뭐 분단 국가의 아픔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결정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하여튼 경제 분야에서는 그 뭔가 그 미들 파워 그룹을 생각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그 출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두 번째 세션 주제가 워낙 컸기 때문에 1시간 동안의 한일협력의 미래 비전 전체를 다루는 얘기를 좀 하자 했기 때문에 뭐 그 플로어를 오픈할 정도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1시간 가까운 토론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뭐 아쉬운 점이 있으시더라도 다음번을 또 기약하고 그 대단히 어려운 주제에 관한 발제와 또 약간 곤란함을 느끼셨을 개인적인 질문들을 다 현명하게 그 답변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두 번째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션 2 진행을 모두 마치고요. 이제 폐회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네, 말씀을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리에서 좀 부탁드립니다. 뭐 개회사에서 손 원장이 충분히 그 이번 프로그램의 성격 같은 것을 잘 얘기했기 때문에 또 새삼스럽게 폐회사를 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첫 세션과 두 번째 세션을 마치면서 제가 생각했던 다음번에는 이제 더 이상 한일 신시대를 향하여 이런 주제로는 회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미 우리가 한일 신시대 본격적인 개화를 100년을 내다보면서 했는데 아직도 향하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약간 슬픈 일면이 있습니다. 대신 아마 굉장히 시급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부분적으로는 다뤄졌습니다만 첫 번째, 우리는 안 변하더라도 세상은 바뀐다. 첫 번째 미중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미중 스스로도 그렇고 한일도 그렇고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바라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의 악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어쩌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공멸로 가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공생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 변곡점을 다음 제너레이션이 언젠가는 만날지도 모른다. 따라서 두 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가 이 한국, 일본 또는 뭐 미국, 중국이 단기적으로 그런 것을 준비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중견국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한일 관계가 수직적 역량 관계에서부터 수평적으로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저는 할 일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미국과 중국이 바라다보는 21세기 후반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답답한 일면이 있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80억 인구가 다 답답한 일면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답답함을 빈 공간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소위 그 중견국들의 몫일 수 있다. 그 공동 설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미국은 미국대로 그 설계를 변형 또는 진화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또 중국을 그 변형 진화시켜 나가려면 우리가 할 몫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지금보다는 훨씬 커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그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어떻게 하더라도 시간은 간다. 필사적으로 한일의 기성 정치 사회 세대들이 쉽사리 고정관념을 못 벗어나고 비전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세대들의 그들에게는 우리가 얘기하는 비전은 비전이 아니고 새로운 세대들의 현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어떻게 공유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노력이 지금 문제를 못 푸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과 사람과 시간이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져서 이런 세션이 있는 경우도 이렇게 아침 잠깐 꽉 찼다가 끝날 때쯤은 비어지면 차라리 저는 젊은 세대들로 꽉 채우고 그 두 번째 세션을 하고 싶은 것이 개인의 그 사회자의 마지막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